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한미일 정상회담 등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을 놓고 충돌한 여야 공방과 함께 주간 여론조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저가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값 전기차가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시설 부족과 화재 취약 문제 등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전기차 시장의 동향과 과제, 또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방류 이후 해양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세계보건기구 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 3명은 일본 측과 현장 조사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야가 오늘과 내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와 총선 전략을 마련합니다. 여당은 정부의 3대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9월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할 거라며 하반기 전국 구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중공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정율성을 기억하는 광주광역시 역사공원 추진을 놓고도 이념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됐던 시공과 설계, 감리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는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고 내일 중북부엔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9호와 10호에 이어 11호까지 트리플 태풍이 생성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1박 2일 일정의 연찬회 워크숍을 열고서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문제 대책을 비롯한 하반기 전국 현안 대응 기조를 두고서 머리를 맞댑니다. 각 당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연찬에 나가 있는 정현우 기자. 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입니다. 네, 민주당 워크숍에는 이준엽 기자가 나가 있죠? 네,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 민주당 워크숍이 열리는 곳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정 기자, 여당 행사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20분쯤 전에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는 지금 현재 당 지도부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이쪽 강당을 빼곡하게 메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흰색 옷을 갖춰 입고서 앉아 있는데요. 앞선 개회사에서 윤재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이 민주당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경제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강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상임위 위원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토론에선 다음 달 1일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서 원내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등 현안 대처 방안과 여소야대 소속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과제를 돕기 위한 입법 방향을 두고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하나로 단결된 모습도 강조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장차관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연찬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 사이 원활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 전체 자유토론까지 이어지는 연찬회의 또 다른 화두는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어떻게 뒷받침할지입니다. 수도권 위기론으로 대표되는 당내 불안감과 갈등을 다잡으면서 결속을 다지고 총선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내일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1박 2일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워크숍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2시 반에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 2시 반부터 민주당의 워크숍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한 달 한시적으로 운영된 민생체험단의 현장 곳곳을 돌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민생체험입법 발표를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폭염, 혹한 노동 대책 등 최우선 입법 과제들입니다. 그 뒤 워크숍은 비공개로 전환해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민주당 가치 확장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션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여론지형과 총선 전망 특강을 먼저 듣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의 하반기 전국 대응 방안 발표를 들은 뒤 80분 동안 자유토론이 열리는데요. 당 안팎에서 이 자리가 지난해 8.28 전당대회로 선출된 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협조했지만 검찰이 끝내 거부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도록 해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비이재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까지 나온 만큼 연찬회에서 내용이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대의원제 축소를 담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윤리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안 등도 도마에 오를 수 있는데 모두 당내 의견이 첨예한 사안입니다. 네, 각 당 연찬회 민생 현안 잘 챙기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우, 이준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현 공영방송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인터넷 포털에 대해선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입니다.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 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이 위원장의 존재 자체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한 기구가 됐다며 위원회에 어떠한 법적 지위나 권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은 존재 자체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려진 사망 선고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오만함과 정반대로 이동관은 지난 25일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충성심을 보였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후견이다. 국민의 대의기구는 조롱하면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충견의 모습을 보이는 이동관에게 방통위의 독립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짓밟을 자에게 이 문의 통과를 허용할 수 없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을 두고서 이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쟁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장군이죠. 육군사관학교에 있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러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내 정비하는 기념물 정비하는 기회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육사의 흉상이 공개된 것은요, 지난 2018년 99주년 3.1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개막식 며칠 뒤에 있었던 육사 졸업식 장면인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졸업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흉상으로 부활한 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군인 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후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순국 78년 만에 귀환이었는데요. 정부는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고 또 안장식에는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정권에서도 평가가 끝난 인물을 누가 어떤 근거로 뒤집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 방침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지금 정부의 방향은 영웅들을 예우하는 것도 보훈도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고 해군에는 이름을 딴 함정도 있는 상황,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장관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해군에 홍범도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해군을 왜 홍범도함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건조된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걸로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방부도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이 2018년 만들어질 때 공감대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됐다며 여러 이견을 반영해 육사가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군 홍범도함 한 명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해군 측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도 논란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적들의 사기를 북돋았던 공산당 나팔수인 정율성을 학생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하다며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항일운동가인 정율성은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6.25 전쟁 당시에 중국군을 위해 위문 활동을 펼친 인물로 광주시는 연말까지 정율성을 기억하는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YTN 취재진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쿄전력이 해외 언론을 상대로 한 취재 일정이었던 만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원전 폭발 후 남아있는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는 난제로 보입니다. 현장에 다녀온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방류 현장 직접 다녀왔는데 도쿄전력 측이 이번에 언론에 공개한 시설들 그리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뒤 어제 처음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오염수의 이송과 희석 설비 등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 직접 들어가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곳은 주로 오염수와 바닷물의 이송 설비와 희석 설비 그리고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통제실 등입니다. 주로 원전 5, 6호기 주변에서 도쿄전력 담당자의 안내와 함께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전 5, 6호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당했던 원전 1, 4호기와는 달리 폭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요. 희석 설비와 연결돼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 터널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오염수를 내보내는 이송관은 검은색, 오염수를 희석할 바닷물을 내보내는 이송관은 파란색으로 표시돼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배관을 통해 바닷물과 오염수들이 쉴 새 없이 이동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취재
취재진에게는 처음으로 공개한 장소가 바로 면진 중요동 원격 조정실이라는 곳인데요. 쉽게 말해서 원격 통제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오염수 탱크에 누수가 있는지 방사능 수치 그리고 바닷물 유량 등을 모니터를 통해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생기면 이곳에서 즉각 방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위험은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했던 구역은 방사능 오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태운 버스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기의 방사능량은 0에서 0.1 마이크로시버트를 오갔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측정했던 양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방사능 측정기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감마선 등 방사능 피폭과 관련한 수치는 모두 0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버스로 원전 내부를 이동하면서 사고 당시 처참했던 흔적들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폭발 사고가 일어난 원전 1호기 주변 폐허가 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시종일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 원전 대부분 부지가 방사능 오염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원전 1호기 등의 경우 폭발 사고 후 고농도 방사능 찌꺼기, 이른바 데브리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대규모로 쌓여 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1호기의 데브리를 제거하는 데만도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폐로 작업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번 해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취재에서 도쿄전력 측은 철책, 보안 카메라 등이 비치는 곳 등 민감한 구역에 대해서는 촬영 각도까지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취재진도 수첩을 제외하고 개인 노트북, 휴대전화 등 녹화, 녹음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가 금지됐습니다. 또 취재진이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해 질문을 하면 알프스로 처리한 처리수라고 거듭 강조하며 용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해양 방류 상황도 살펴보죠. 일본 정부가 원전 근처 바다 등 주변을 중심으로 방사능 측정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현황 어떻습니까? 네, 일본 환경성과 후쿠시마현이 오염수 방류 후 처음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어제 내놨습니다. 측정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요. 환경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 이내 11곳, 후쿠시마현은 5km 이내 9곳을 확인했습니다. 도쿄전력도 사흘 연속으로 원전 반경 3km 이내 해역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점검했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청도 오염수 해저 터널 방출구에서 4, 5km 이내 해역에서 잡은 생선 2마리를 잡아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명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 IAEA와 우리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씩 파견하기로 합의했는 데 따른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할지 전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해양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세계보건기구 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서 크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하루 뒤인 25일 우리나라 세계 해역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남동 해역 5개 지점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 우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2개 지점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108개 지점에서는 세슘 134, 세슘 137, 삼중수소 등에 대해서 신속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는 신속 분석 결과입니다.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가족 문제로 범행을 일으켰을 뿐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난동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직업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흉기를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한 술집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지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남성 50대와 또 50대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피해자 4명은 모두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살인 예고글 476건을 수사해 이 가운데 228건에 연루된 235명을 붙잡았고 2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97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학교 앞 과속 차량 탓에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인데 아이들이 장난삼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걱정과 공분이 컸습니다. 최근 올라온 사진을 보면 황당한 위험한 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스쿨존입니다. 저녁 시간인데요. 학교 앞 횡단보도 한복판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2명이 나란히 드러누워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마치 사진을 찍는 듯 휴대전화를 들고 있죠. 보행 신호는 꺼져 있고요. 차량 신호등은 노란불인데요. 밤에 검정 옷을 입고 길 한복판에 누워 있어서 자칫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할 위험도 커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충남 서산이고 대낮입니다. X자 횡단보도 한복판에 학생 2명이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대로에 사진상으로만 차가 7대 정도 다니고 있죠. 오른쪽 학생 옆에는 막 우회전을 한 듯한 그런 차도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학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필요한 경우에는 500m 이내 일부를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장소는 인근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행태는 민식이법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 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위험한 놀이에 악용되는 현실 속에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 Y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낮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배터리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국내 판매를 시작한 모델 Y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5,699만 원으로 기존 미국산 모델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사용해 원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4천만 원대의 차를 살 수 있어 고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해도 차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릴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내수 업체들에 밀린 테슬라가 남는 물량을 한국으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자체 토종 브랜드의 전기차 급상승이 테슬라의 판매 위축을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생산 물량의 일부의 돌파구로 이제 한국 시장을 찾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는 국내 전기차에도 장착돼 가격을 낮출 전망입니다. 다음 달 KG 모빌리티가 출시할 토레스와 기아 레이의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에 이르며 성장세가 둔화하자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조금 줄어들고 전기 충전 에너지 비용은 늘어나고 또 충전 시설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체적인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고가의 NCM, 즉 3원계 배터리에만 집중하던 국내 배터리 3사도 전략을 수정해 LFP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원천 기술이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 할지라도 향후 3원계 배터리 60%, LFP 40% 정도의 생산 비중으로 배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로 시작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앞다부터 중저가 전기차 출시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사용한 테슬라 전기 차량도 이미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 국내 업체들도 가격을 낮춘 전기차 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전기차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라고 하던데 지금 앞서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이 테슬라가 내놓은 새로운 전기차 이게 과거 모델이긴 한데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 3천만 원 정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출시 가격이 5,699만 원. 여기서 딱 감이 오죠. 예. 이제 고가 보조금 상한선이 5,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5,699는 보조금을 받겠다라는 그 그럼 얼마에 가격대라고 살 볼 수 수가 있는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 나오는 게 한 국가 보조금 514만 원이 결정이 됐거든요. 예. 여기서 서울시 보조금도 130, 140만 원은 받을 겁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6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예. 5,700만 원으로 잡아서 5천만 원대 초반 아마 서울시 보조금에 따라서 4천만 원대 후반도 가능한데 이게 모델이 좀 달라요. 기존에 이제 메이드 인 USA 같은 경우에 롱 레인지 모델이 사륜 구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너분한테 제가 얼마에 사셨습니까 했더니 8천만 원 정도 줬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네. 후륜 구동 모델입니다. 네네. 하고 들어가 있는 배터리도 이제 리튬 인산철. 우리나라 중국산 차들 배터리고요. 사륜 구동보다 후륜 구동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용 기존의 모델 Y와는 좀 다른 알겠습니다. 그 모델이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륜이냐 후륜이냐도 다르긴 하지만 네. 배터리가 가장 큰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배터리 썼습니까?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연이 많은데 최근 중국 시장 내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좀 위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기존의 중국 전기차들이 약진을 하게 되면서 그 아주 뭐 철옹성 같았던 시장 점유율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예.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 가격을 경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 중국산 배터리로 갈아치우면서 가격도 내리고 가격 경쟁력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데는 요 이유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물량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워낙 치열하니까. 그래서 그 물량 일부가 또 우리나라까지 테슬라 코리아로 판매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산 배터리 성능은 어떻습니까? 주행거리나 충전 시간이요? 네, 이게 기존의 메이드 인 USA 모델 Y가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는 모델 Y가 있는데 1회 충전 거리가 좀 다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400km, 500km 되지만 이번 우리가 판매되는 건 1회 충전에 350km 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제로백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 뭐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는데 100m까지 가게 되는 예. 제로백이 기존의 모델 Y 같은 경우가 뭐 3초대, 4초대인 반면에 100m에 도달하는 게 3초. 예, 이게 6.9초, 7초가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성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주행 거리라든가 이런 제로백에 영향을 줬겠다라고 하겠지만 한 번 충전하면 500km, 350km 좀 거리로 볼게요. 한 네. 500km 정도 나오면은 부산까지 갈 수 가죠. 있잖아요. 네. 350km면은 못 가죠. 대구, 광주까지 갈 수 있는 예. 거리거든요. 그럼 예, 중간에 한 번 더 충전을 해야 그렇죠. 되네요. 예, 예. 그런 모델이지만 그래도 테슬라라는 브랜드 때문에 아마 자동차 전문가들은 잘 팔릴 거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네요. 가격도 예. 뭐 8천만 원대였던 게 지금 5천만 원대가 초반으로 나온다면 뭐 굉장히 인기는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 뭐 새롭다 성능 이런 거에 되게 이제 올인을 했다면 예. 점점 가면 갈수록 역시 가격이다라는 특히 최근에 뭐 긴축의 시대와 맞물려서 뭐 그렇게 막 과소비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격이 역시 전기차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아차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만든 전기차는 네. 일단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산 배터리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이제 약간 다른 추세가 앞서 이제 레이가 잠깐 나왔었는데 예. 이번 기아차 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 CATL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달고 나오는 차량도 이제 출시가 됩니다. 아마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예. 이제 서서히 전기차에서도 성능에서 가격으로 포커스가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우리 차 제조업체에서 쓰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기차 가격 얼마나 더 내려갈까요? 글쎄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보조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 자체도 떨어지면서 보조금도 줄어드는 것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 가격에는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전면 폐지를 했죠. 보조금을. 네, 보조금을요. 우리도 지금 한 20% 삭감을 했고 유럽도 뭐 환경 하는데 지금 25% 이상 전기차 보조금들을 점점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재정이 예. 중국 정부도 세계 정부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가격,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의 가격이라는 화두가 떠오른 거 역시도 전 세계에서 정부들이 보조금을 줄이는 것과도 또 맥락이 닿아 있다. 네. 배터리뿐일까요? 앞서 얘기하셨는데 사륜구동하고 후륜구동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싸지면은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기차가 갖고 있는 또 친환경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필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일단 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를 일단 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하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신차 출시 10대 중에 한 대는 다 이런 전기 차량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더 20% 30% 가려면 예. 역시 가격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싸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언제쯤이 전기차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일단 이번에 나온 이 모델 Y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좀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면 모델 Y가 테슬라 뭐 메이드 인 차이나이긴 예. 하지만 예. 5천만 원대 초반, 예. 4천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당장의 프로모션 지난주부터 내건대가 뭐 벤츠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예. BMW들이 뭐 최대 25%씩 전기차를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한 번 확 누구에게 밀리면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전기차 차량들은 지금 대폭 세일을 하고 있어서 뭐 이 점을 노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언제가 적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세일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를 사려다가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전기차 충전 설비가 부족하다.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설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충전 설비요.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차 몇 대 다녀 뭐 이럴 때 아주 러프하게 전기차 50만 대 다녀, 뭐 하이브리드 100만 대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국에 설치됐던 충전기가 24만 기, 25만 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다니고 있는 차에. 예. 근데 25만 기 중에서도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은 글쎄요, 한 10% 될까요? 근데 반면에 유럽은 갖고 있는 대비 2배, 2.5배 이상 그렇습니까? 충전기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아직 갈 길은 더 멀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확 속도가 안 붙는 이유. 우리 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만드는 솜씨, 특히 K 배터리가 예. 뭐 세계를 주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확 늘어나지 않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 충전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도 상당히 크다. 충전소가- 충전 설비를 누가 그런 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뭐 자동차 회사들이 아파트에서도 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뭐 아니면 당국도 배터리 회사들이 하고,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예. 정부 방침이 최대한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그 기계식 주차장에 하려면은 너무 무거워서 안 된다는 것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되지 그 않습니까? 주차 문제도 요즘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과거에는 전기차들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별로 없을 때는 네. 전기차 그 전용 주차 공간에 그냥 마음대로 됐었는데 예. 요즘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난도 함께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계식에 못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포함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구입할 때 참고하셔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전기차에 또 불이 붙으면 네.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 문이 안 열린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해결됐습니까? 뭐 많이 고민이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YTN에서도 제가 이제 관련한 보도들 많이 봤는데 전기차는 불이 붙으면 그냥 소화기로 끄고 이렇게 못 끕니다. 그러니까 그 수조에, 물 수조에 수조 담궈야 그 된다면서요. 차가 있죠. 거기에 예. 이제 차를 넣어서 이제 화재 불을 식히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충전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화재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화재 같은 경우나 뭐 화재 뭐 중경상 이런 비율로 따지면은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더 뭐 안전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전기차라는 게 또 생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부분에서는 뭐 화재 한번 났다더라 불 끄려면
물에 담가야 된다든가 예. 이런 영상 한번 볼 때마다 예. 위축되죠. 아직은 예.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요즘에는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 다시 네. 많이 팔린다면서요? 아마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도 설문조사 같은 걸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현재 아마 제일 만족해요로 했을 때는 국내에서 높은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고 할 텐데요. 연비가 좋다면서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여러모로인데요. 실제 이게 판매량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을 보면 국내에서 하이브리드가 17만 대 팔렸고요. 전기차가 7만 8천 대 팔렸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서 22년에 폭증을 했어요. 한 30-40%가. 근데 작년 대비 올해는 고작 한 15%, 16%밖에 안 늘었는데. 그 초기에 살 사람이 다 산 거죠. 예. 근데 하이브리드는 작년에서 올해, 작년 대비는 4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12만 대 팔렸는데 지금 7월까지 17만 대 팔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소비자들이 일단은 기름값은 비싸고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인드들이 좀 있는 것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K배터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든 배터리는 상당히 고급 배터리인데 네. 중국산의 저가 배터리에 밀리는 것 아니냐. 우리도 저가 배터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게 보세요? 아마 뭐 산업적 관점에서나 예. 최근에 2차 전지 뭐 광풍이 불었잖아요. 투자적 관점에서는 다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국이 이끌고 있죠. 이게 무겁고요. 예. 또 성능도 떨어지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대신 이제 화재에는 좀 안전하고요. 우리가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가니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길죠. 뭐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중국도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입니까 저게? 네. 중국산이 36%예요? 예, 점점점 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고요. 이와 함께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1회 충전에 700km도 갈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를 뭐 개발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큰 틀에서 우리도 이제 서서히 저 저가 배터리 쪽으로 뭐 코발트 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서야 될 때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뭐 재료가 싼 재료를 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명받고 있는 조각 투자 시장의 그림 시장, 예술 시장입니다. 1호 신청자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에 1호 조각 투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 추상회화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송 61입니다. 최근 이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가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일명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도 처음입니다. 이르면 9월 효력 발생이 시작되면 이 작품은 투자자들로부터 7억 9,900여만 원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후 최대 10년 이내의 처분에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7,992조각으로 나눈 이 작품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 조각당 10만 원씩을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 주를 받으시게 되면 일단 투게더 아트는 이제 공동 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실물을 이 작품 자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수익을 주수에 따라서 배정하게 됩니다. 일명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은 이처럼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술품부터 한우, 기금속과 음악 저작권까지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도 선두 경쟁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투자가 주식과 펀드와는 차이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데다 기존 발행 사례도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기초자산이 어떤 건지를 투자자들이 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트를 통해서 증권 신고서를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관련돼서 모든 리스크나 투자자 유의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조각 투자의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300조 원대 신시장으로 불리는 조각 투자 시장. 무엇보다 설익은 정보에 기댄 섣부른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부 경쟁자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되면 필패란 경고와 함께 자신이 트럼프보다 더 나은 후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홀로 빠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는 여전합니다. 트럼프는 네 번째 기소 과정에서 찍은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하며 단번에 거액의 대선 자금도 모금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되면 공화당이 대선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can't have a convicted felon as our nominee for president and expect we're going to win. I think what it'll mean for folks across the country is 4 more years of Joe Biden. 그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로 선출되면 지지하겠다는 경쟁자들의 입장에 대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CBS 방송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각 주에서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법원이 재검표를 마치면 이를 추인하는 것이 부통령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공화당이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자신만을 구하려고 했던 트럼프는 절대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첫 토론 이후 주목도가 높아진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는 자신이 트럼프보다 나은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자신이 미국 우선이라는 의제를 트럼프보다 더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 굳게 담은 입술에 화가 난 듯 치켰던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게 딱 트럼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가 출신답게 불명예 상징인 머그샷으로 거액의 대선 자금을 모았죠. 지난 2016년부터 저희가 겪어왔지만 트럼프의 모든 행동은 거의 계산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소 이후에 그 지지율 모금액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극적으로 반등했거든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희생양 코스프레 계속 하고 있는 셈이죠. 외신들도 트럼프의 머그샷에는 미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닌 자긍심의 상징으로 머그샷을 활용했던 겁니다.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머그샷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머그샷인지 프로필 사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활짝 웃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 표정에 공통적으로 반항심이 깃들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중 유독 밝게 웃은 두 사람입니다. 왼쪽은 트럼프의 전 변호사였던 제나 앨리스고요. 오른쪽은 전 조지아주의 공화당 의장이었던 데이비드 셰이퍼입니다. 과거에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머그샷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20대 모습인데요. 지난 1977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머그샷을 찍었죠. 자, 그리고 힐튼 그룹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의 머그샷도 화제였죠. 2010년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표정만 보면
상당히 당당합니다. 이 사진도 이후 티셔츠와 머그컵에 새겨서 판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저스틴 비버는 마이애미 해변에서 만취한 상태로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몰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자신의 머그샷을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별별 표정의 머그샷 살펴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범죄든 피의자가 되면 일단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유명 연예인이든 예외가 없죠. 죄 지은 사람이 누구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는 흉악범만 예외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죠. 또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요즘 미국 내 머그샷 논란이 참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브라질의 늪지대에 서식하는 아나콘다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된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런 국제 멸종 위기종이 260여 개체나 우리 국립생태원에 모여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평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몸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큰 거북이 잔디밭에서 풀을 뜯으며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가 고향인 설카타 육지 거북입니다. 긴 팔로 높은 곳에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흰손 긴팔 원숭이는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에서 왔습니다. 서식지에 물이 꼭 필요하고 헤엄도 잘 치는 노랑 아나콘다는 브라질 등 남미에 분포합니다. 동물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 동물들은 모두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밀수나 불법 사육을 하다가 적발돼 임시 보호시설로 왔습니다.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 마련된 보호시설에 49종 260여 개체가 모여 있습니다. 희귀종마다 제각기 다른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5억 원가량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수되거나 유기되는 동물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도입되는 동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식지에 맞는 사육 환경을 조성한 후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밀수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고 처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늘이 솔방울을 닮은 솔방울 도마뱀은 300만 원에서 비싸면 1,000만 원 넘게도 거래됩니다. 반면에 동물 밀수로 적발돼도 벌금은 국내 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원산지 시장 가격만큼 부과됩니다. 최근엔 몸을 묶어도 소리를 잘 내지 않고 인형과 섞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도마뱀과 거북 같은 파충류가 많이 밀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종 위기종의 거래를 막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밀수와 불법 사육의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며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4월부터 7월 국내의 민간 소비는 나쁜 날씨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보다 월 평균 0.5% 안팎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연인을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달고 뒷조사를 하다가 들키자 흉기로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2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겠다며 환불금을 받아 챙긴 뒤에 물건은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7살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액 거치대와 핀셋을 휘둘러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로 5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달 착륙선을 탑재한 로켓 발사를 발사 지점 상공에 바람이 강해서 재차 연기했습니다. 남미 페루 문화부는 북부 카하마르카 파코팜파 고고학 유적지에서
기원전 1000년경 살았던 강력한 지도자로 추정되는 성직자의 유해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흐린 날씨 속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낮은데요. 모레까지는 이렇게 산발적인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특히 내일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은 주로 중북부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제주도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전북 지방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지방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26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부산이 30도로 더위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남부지방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태풍의 발생과 진로에 따라 다음 주까지의 날씨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지난주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한미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을 놓고 충돌한 여야 공방과 또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뒤 여론톡톡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